전남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편 정부는 여객기 사고 참사와 관련해 다음 달 4일까지 국가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윤식 가톨릭 관동대 항공대 학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착륙 허가 후 불과 9분 만에 벌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단 사고 경위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착륙 허가 받고 정상적인 계기 착륙자 중에 어느 고도에서 아마 새 조류 충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아마 엔진에 흡입이 돼서 엔진에 좀 고장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예. 아마 그 이후에 조종사들은 사실 엔진이 조류 흡입된 건지 엔진 자체가 고장난 건지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성능만 나빠졌다는 것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장과 부기장이 토의 끝에 비상을 선포를 하고 복향을 한 뒤에 이제 상승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복향하면 일단 고도 낮은 고도에서 안전 고도 최소한 2,000피트나 3,000피트 이상의 고도 약 1km 정도죠.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 와중에 뭐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걸 포기하고 바로 무안공항으로 다시 돌려서 착륙하려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착륙 외장 랜딩 기어라든지 항력 증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동체 착륙을 실시하고 동체 착륙하는 지점도 정상적인 우리 제한지 접지라는 활주로 끝에 착륙하지 못하고 중간 이상을 지난 거의 뭐 3분의 2 지점에 접지를 하는 바람에 속도를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고 활주로를 이탈해서 화재 사고가 일어난 그런 사고로 보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사고 경위를 짚어주셨는데 요소별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버드 스트라이크 이 부분인데 조류 충돌주의를 받은 뒤에 기장이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를 선언했다. 예. 이게 전후 관계는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실제로 직접적인 참사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가 연관성 측면에서는 물론 앞서 가능성 측면에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조류가 많다, 새가 많이 다닌다는 경보는 항상 이제 무안이나 뭐 김포나 그 비행 정보를 수신하면 계속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특별히 강조해서 준 정보, 그러니까 주의라고는 표현을 저희는 안 하고요. 그냥 인포메이션, 정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보를 듣고 조종사가 그렇구나. 뭐 복행을 할 건지 착륙할 건지 조종사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시점이 실제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새가 많습니다 하는 정보를 받은 건지 네. 아니면 받고 나서 버드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건지 사실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데요. 아마 그 전에 이미 버드 스트라이크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스트라이크 됐다고 해서 바로 비상 선언하는 게 아니고 조종사는 뭔가 추력이 이상이 느끼고 계기가 흔들림을 보고 이게 뭐지? 뭐 같습니다. 부기장과 선언하고 그럼 비상을 선언합시다. 그럼 비상 선언하고 바로 고라운드 하는 그 시간이 적어도 1, 2분 정도는 소요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후 관계는 이제 우리 비행 기록 장치를 보고서 다시 확인해야 되고요. 그때 복행을 하면 조종사 절차로서는 추력을 거의 최대 출력까지 올립니다. 원래 뭐 정확히 최대 출력을 하는데 고라운드 파워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올리는 단계에서 엔진이 뭔가 지금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최대치로 올리면 더 결함이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좀 엔진을 줄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안전고도까지 신속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엔진이 고장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 추력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뭐 불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러면 좀 조절을 가능하지만 저고도에서 불이 나더라도 엔진을 줄이질 않습니다. 안전고도까지 올라간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종사는 추력을 상당히 높은 상태로 올렸을 것이고 그럴 때 엔진이 더 좀 악화됐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동영상에 보는 우측 엔진에서 불꽃이 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거기에 새가 많으면 한 마리 정도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 마리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때 좌측 엔진도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좀 생깁니다. 예, 예. 그러면 정말 시간이 없는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비상을 선포하고 충돌해서 화재가 일어날 때까지 시간적으로 볼 때는 숫자상으로는 4분, 내용적으로는 3분 이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신속하게 급박한 상황이었을 경우는 화재 이상 두 엔진이 이제 우리 말팡션 또는 페일리어 결함이 생겨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승이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 입장에서는 바로 또 어떤 분들은 그 넓은 앞에 약간 바다가 있는데 내리면 어때 하지만 항공기가 표면 장력 같은 그런 현상 때문에 돌에 부딪히는 것보다 더 단단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확보된 우리가 활주로 옆에 착륙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거는 활주로에 비행기가 이탈하거나 할 때 보호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활주로 쪽으로 일반적으로 틀어서 추락을 하더라도 민가를 피하듯이 이렇게 돌아오는 절차를 수행한 게 아닌가. 근데 또 고도가 있는 상태에서 가깝고 고도 높으니까 고도를 어쨌든 낮춰야 되는 상황에서 비행기 속도를 감속을 못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착륙 지점 제로에서 그러니까 0에서부터 3,000피트 이내에 접지를 못하고 거의 5,000피트, 6,000피트를 넘어가는 그 상태에서 또 비행기를 이렇게 보면 기수가 들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눌려가지고 비행기와 활주로와의 그 마찰을 좀 증가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일부러 안 한 건지 아니면 방향 유지를 위해서 일부러 안 한 건지 아니면 뭐 장비가 고장이 나서 유압 같은 게 안 돼서 기술을 늘리지 못한 건지 뭐 이렇게 판단은 정확히 안 되지만 좀 아쉬운 상황이 있고 도리어 이렇게 보면 좌측 엔진이 땅에 닿아서 저항을 일으키다가 뜨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동을 마찰이 있었어도 아마 그 정도 거리와 볼 때 활주로 담벼락까지 충분히 갈 정도의 속도가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착륙 장치인 랜딩 기어가 왜 내려오지 않았나? 이것도 이제 가장 큰 의문인데 일단 랜딩 기어는 착륙 단계에서 한 어느 정도 높이일 때 보통 내리나요? 표준 절차에서는 2,400피트에서 예. 보통 착륙 장치를 내립니다. 그럼 우리를 치면 한 뭐 2.5km 정도 상공이죠. 거리는 뭐 8마일 정도에서 5마일 정도 사이니까 5마일이면 우리는 한 뭐 10km 가까이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 내린다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실제 비행 상황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예. 네. 그러면 이번에 이 사고가 난 항공기 역시 네. 그 2,000피트 그 상공에서 랜딩 기어를 만약에 내리려고 했으면 예. 절차대로 했으면 그때 이제 내려왔어야 예, 되는 그렇게 겁니다. 내리고 우리가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라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 전이니까 뭐 한 1,700 근처에서 1,500피트 한 1.5km 정도 상공에서 예. 했지 않 그렇죠. 그 정도 아니 1km 500m 상공 정도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그게 작동이 안 한 거는 예. 결국에는 버드 스트라이크와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다 내렸습니다. 이제 예. 프라이트 레이더 그 24의 자료를 보면 200나트에서부터 180, 170 해서 140나트까지 줄였다는 건 랜딩 기어와 고항력 장치 그 프랩까지 다 작동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되면서 이상하면 일단 기본적인 절차는 다시 상승해서 안전 고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술을 들고 다시 랜딩 기어를 접은 상태죠. 접어가지고 올라가다가 다른 이상이 생겨서 실제 랜딩 기어를 다시 내릴 수 없는 상태 또는 급박해서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봅니다. 둘 중에 어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지 일단 국토부는 엔진 이상이 랜딩 기어 작동과 연관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했는데 독립적인 원인일 수도 있을지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어느 가능성이 제일 높을까요? 저는 연결된 가능성을 더 크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랜딩 기어 시스템과 엔진 시스템 별개지만 엔진에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는 유압 펌프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엔진이 정지가 되면 펌프가 작동이 안 돼서 랜딩 기어를 우리가 말한 정상적인 다운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엔진이 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뉴얼 작동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질 않습니다. 예. 네. 그 이게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착륙을 시도한 항공기가 활주로 끝단에 이를 때까지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상황이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엔진 이외에 다른 제동 장치도 작동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동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바퀴가 내려와서 바퀴에 네.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을 이제 리버스 시스템, 트러스트 리버스 시스템에서 역추진 장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날개 날개도 위에 있죠. 예. 이제 우리 에어 브레이크 또는 스포일러라는데 실제는 그때는 스포일러라 그러지 않고 같은 기능이지만 용어를 에어 브레이크라는 용어로 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착륙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랜딩 기어가 땅에 닿아서 거기에 있는 스위치가 올라갔을 때 그 작동이 됩니다. 근데 예. 랜딩 기어가 아예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포일러는 조종사가 수동으로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이유 때문에 수동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조종사가 속도가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공중에서 스피드 브레이크, 에어 브레이크를 썼을 겁니다. 근데 쓰질 않았거든요. 그럼 작동을 시켜도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두 엔진이 다 고장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네. 예. 더불어서 동체 착륙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조종사가 고를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특히 드문 경우라고 하니까 네. 그만큼 상황이 좀 급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급박도 있지만 다른 대안이 비행기에 없었다? 대안이 많거든요. 예. 아까 말한 랜딩기가 안 될 때는 수동으로 해서 자중해서 떨어뜨린다든지 또 프랩이 안 될 때는 일렉트리컬 모터를 써서 작동을 시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그 대안을 쓸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거보다는 일단 방향 유지해서 활주로 쪽으로 가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책 착륙 같은 경우는 화재 가능성이 있어서 긴급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예. 하는데 이거에 대한 매뉴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조종사 절차도 사실은 명확치가 않습니다. 네. 그냥 정상적인 접근 경로와 정상적인 착륙 자세로 그냥 이렇게 접지를 시켜라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훈련도 해본 적도 사실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공중에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뭐 소방차를 이용해서 폼을 깐다든지 아니면 착륙 지점을 정확히 선정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응도 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동체 착륙을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고 과거에 실수로 동체 착륙을 대구에서 한번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조종사가 일종의 의도적인 실수였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동체 착륙이 정상적으로 잘 되면 마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또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에 속도가 많고 마찰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감속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참사에서 보면 엔진에서 발생한 화염이 번져서 연기와 유독가스가 들어오는 좀 급박한 상황이었다 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여객기마다 연료를 빼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 기종이 또 소형 기종이라 시스템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요? 연료를 다 소모할 때까지 공중에서 채공하는 수밖에 없고요. 아, 네. 또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면 오버웨이트 랜딩, 초과 중량 상태에서 그냥 착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 이제 항공기 이 기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점검을 더 세부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화재 원인은 지금 뭐 오버런으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담벼락에 충돌함으로써 그 충돌에 의한 폭발이죠. 네. 아무리 6시간 가까이 비행을 했지만 그래도 연료가 30분 이상의 연료가 남아 있거든요. 기내에는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그 부러진 부분에 그 이 동체 랜딩 기어가 들어가는 그 부분에 산소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소 탱크가 같이 또 이렇게 터지면서 산소 탱크와 연료가 만나면서 폭발을 그러니까 거의 화재 수준이 아닌 폭발의 수준까지 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연료만 가지고 그렇게 큰 폭발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예. 거기에 산소가 결합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무안공항 활주로가 이제 2,800m인데 사실 네. 300m 가량 활주로 연장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 물론 국토부가 짧은 활주로가 사고의 원인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만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여쭤보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 활주로가 조금 더 길었다면 사고 충격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었을까요? 뭐 그렇게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활주로는 항상 정상 상태일 때를 기준해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예. 이제 좀 더 여유를 있게 해서 1.67배까지 확장을 시켜서 하는데요. 737 기종에서는 1,500m만 되더라도 충분히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조종사가 제한지를 접지를 못해서 끝에 접지했기 때문에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예. 2,800m면 상당히 충분한 활주로입니다. 그래서 활주로가 길이가 뭐 무안공항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도리어 제한지 접지를 못했다든지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오버런했다 하는 게 뭐 맞는 소리로 보입니다. 그게 만약에 거기가 5km짜리 긴 활주로라도 끝에 부분에 또 내렸다. 그럼 결국 또 짧은 건 똑같은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렇게 결과론적인 그냥 안타까움을 예. 표현하는 거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 자, 국토부는 비행 기록 장치, 또 음성 기록 장치를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중요한 단서인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예. 이게 이렇게 조사가 상당히 좀 길어지는 거, 그리고 예. 좀 어떤 점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FDR 장치가 온전하게 되면 바로 열어서 그걸 이제 컴퓨터에 연결해서 바로 데이터를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예. 뭐 FDR이 이제 비행 기록 예, 비행 장치인 기록 장치죠. 거죠? 예. 그 2, 3일 내도 충분히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안에 파손이 됐다든지 하면 그거를 세부적으로 이제 서서히 분해하고 그 IC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재복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네, 오래 예.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또 국토교통부에서 그 3년까지 예약한 전체 사고 조사 기간 이런 것들 얘기한 건데요. FDR은 보통 빠를 경우는 1개월 이내, 뭐 길게는 3개월 이내 아마 끝나게 되고요. 네. 나머지 사고 조사가 3년. 어떤 거는 우리 뭐 콜드 케이스라 그러잖아요. 종결이 안 된 예, 그런 예. 사고 조사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네. 사고마다 어떤 좀 차이점들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말레이시아 MH370 같은 경우는 실종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 뭐 예. 영원히 콜드 케이스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는 FDR 장치가 안에가 파손이 되면 실제 조종사도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게 지상에는 레이더의 항적 정보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상되는 그런 이렇게 하는 추정 원인밖에 못 낼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DR이 나오면 데이터가 거의 한 200개 이상의 좋은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그걸 분석해 보면 실제 비행기가 어떻게 비행했는지 그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사고 조사를 하면 사고 조사 원인에 많이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윤식 가톨릭 관동대 항공대학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